한국에서 가장 한이 깊은 귀신이 뭐냐고 물으면 무당들은 이 이름부터 꺼냅니다. 손각시. 처녀로 죽은 여자의 원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손각시는 아무에게나 붙지 않거든요. 유독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만, 유독 시집 못 간 처녀에게만 달라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우리 할머니들이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비 오는 날 머리에 빨간 꽃 꽂은 여자 보면 피하라던 할머니의 그 말이 왜 미신이 아닌지, 그리고 조선의 양반집 마당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1985년 가을, 경상도 어느 양반 종가. 대대로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아온 그 집에 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23, 이웃 고을에서 온 얌전한 색시였죠. 친정에서도 잔병 한 번 없던 건강한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꼭 닷새째 되는 날 새벽, 마루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달려나와 보니 며느리가 맨발로 마루 한가운데 주저앉아 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오고 두 눈은 한쪽 선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선반 위에는 작은 오지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3대 전부터 안주인 손에서 안주인 손으로 넘어온 단지였습니다. 안에 곡식을 담고 새 물건이 집에 들어오면 먼저 그 앞에 놓고 절을 올리던 단지. 집안 여자들만 아는 물건이었습니다. 할머니 댁 마루 선반 위 작은 단지 하나. 그게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오후 읍내에서 무당을 불러들였습니다. 무당은 대문을 넘어서자마자 곧장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 안을 들여다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장 그 선반 앞에 서더니 단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게 누구 겁니까?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대 전부터 모셔온 왕신단지입니다. 무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 손각시가 삽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안방에서 또 한 번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부엌에서 꺼내온 식칼이 쥐어 있었습니다. 칼끝은 제 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란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저를 보고 웃고 있었어요. 흰 조고리에 머리를 길게 풀어 헤친 여자였어요. 저한테 자꾸 손짓을 했어요. 이리 오라고. 멀쩡하던 여자였습니다. 시집 오기 전까지 친정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 대문을 넘은 그 순간부터 마치 누가 기다렸다는 듯 달라붙었습니다. 거울, 식칼, 마루 선반의 단지. 세 가지 물건이 하룻밤 사이에 한 여자를 집어삼킨 겁니다. 그런데 무당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며느리, 결혼식 전에 여탐굿 안 했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여탐굿, 혼례를 며칠 앞두고 양가 식구들이 굿당에 모여 올리던 의식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탐 혹은 예탐이라 불렀고 일부 지역에서는 혼사구지라 했습니다. 무당이 신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합니다. 이 처녀가 이제 시집을 갑니다. 부디 따라가지 마소서. 누구한테 비는 걸까요? 바로 손각시입니다. 혼인을 앞둔 여자 곁에 손각시가 붙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문에서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나서야 신부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첫 번째 소품, 왕신단지. 손각시를 아예 집안의 신으로 받들어 모신 흔적입니다.
마루 한쪽 벽에 작은 선반을 매달고 그 위에 오지단지 하나 혹은 작은 나무 상자를 올려둡니다. 단지 안에는 곡식을 담습니다. 그게 손각시의 몸입니다. 집에 새 물건이 들어오면 사람이 먼저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단지 앞에 먼저 바칩니다.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가신신앙은 남자들이 주관하는 유교 제사와 달리 안주인이 맡아 운영했다고요. 송각시 신앙이 유독 마루와 안방, 그러니까 여자들의 공간에서 전해 내려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체를 거꾸로 묻습니다. 얼굴을 땅 쪽으로 향하게 엎어서 혼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요. 머리를 아래, 다리를 위로 완전히 뒤집어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관 주위에 가시나무를 두릅니다. 가시 돋친 나뭇가지로 관을 에워싸 혼이 밖으로 빠져나올 틈을 원천 봉쇄한 겁니다. 거기에 양기가 강한 남자의 옷, 남자가 쓰던 물건, 지푸라기로 만든 남자 인형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먹고 떨어져라. 민속학자들이 이 방식을 그렇게 부릅니다. 네 번째, 사람 왕래가 많은 십자로에 은근슬쩍 묻는 풍습. 행인들의 발길이 그 위를 끝없이 밟고 지나가면 산 사람의 양기에 깔려 홀령이 힘을 잃는다고 여겼습니다. 한 많은 여자를 마을 한복판 길바닥 아래에 숨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숭아 가지. 그 중에서도 동쪽으로 뻗은 가지를 으뜸으로 쳤습니다. 동도지라 부릅니다. 복숭아 나무는 양기가 충만해 귀신을 쫓는 대표적인 벽사 도구였죠. 조선 왕조실록에도 복숭아 나무로 만든 칼, 도검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도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흔적입니다. 복숭아가 제사상에 오르지 않는 이유, 민속 연구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답은 하나입니다. 복숭아의 벽사 기운이 너무 강해서 초대받은 조상신조차 가로막힌다는 것. 그런데 이 설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조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탐굿, 왕신단지, 거꾸로 매장, 가시나무, 동도지, 십자로 매장. 이 모든 의식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전부 다 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자를 거꾸로 묶고 여자에게 가시나무를 둘러가두고 여자 시집 보내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왜일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한국 땅에 처녀로 죽은 여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녀들이 정말 스스로 죽은 거였을까요? 기록을 다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조선 후기, 양반수가 폭증합니다. 그런데 관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문이 무너질 판입니다. 그때 양반들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려. 며느리를 연려로 만드는 겁니다. 가문에서 연려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을 어귀에 정문이 세워집니다. 부역이 면제됩니다. 이걸 급복 또는 정려복호라고 부릅니다. 토지가 하사되기도 합니다. 포상 종류만 6가지예요. 정문, 정려, 급복, 정려복호, 정려급복, 입비. 가문 전체가 한 번에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집안 어른들이 며느리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결을 권합니다. 권한다는 건 점잖은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강요였습니다. 죽지 않으면 가문이 살지 못하니까요. 자, 숫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경기도에서 기록된 연려 사례 8건입니다. 그런데 병자고란과 정축호란,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전쟁기에 경기도 연려 사례가 몇 건으로 띱니까? 95건입니다. 약 12배. 전쟁 한 번 지나는 사이에 12배로 뛴 겁니다. 여자들이 갑자기 정조관념이 강해진 게 아닙니다. 가문이 살아남기 위해 며느리를 죽음으로 내몬 결과입니다. 숫자 하나 더 갑니다. 임진왜란 당시 포상된 효자, 충신, 연려 전부 합쳐서 434명.
이 중에 연려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56명, 82%입니다.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포상한 사람 10명 중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며느리였다는 뜻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조선시대 경기도 38개 군현, 연려 201명. 신분별로 보면 양반 집안의 처가 72%를 차지합니다. 자결 방법은요. 가장 많은 게 목매어 죽음, 약 12%. 그 다음이 진한 소금물을 들이켜 속을 태워 죽는 방식, 독약, 곡기 끊기, 소금물을 들이켜 죽습니다. 말이 됩니까? 스스로 그렇게 죽겠습니까? 기록에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열이라는 글자, 연려의 열입니다. 그 글자는 사실 가문이 며느리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송각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처녀로 죽은 여자의 원혼. 우리는 이 말을 시집 못 간 여자로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는 이유로 살아있을 자격이 박탈된 여자. 가문의 이름값을 위해 목에 끈을 걸어야 했던 여자. 그 여자들도 손각시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때문에 살지 못한 여자. 한이 풀리지 못한 여자. 그 모두가 손각시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증조할머니의 증조할머니, 그 어딘가에 한 명쯤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문이 세워지고 부역이 면제된 그 집, 그 안방에서 소금물을 들이켠 여자가.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학설일까요? 아닙니다. 1656년 평안도 철산에서 실제로 한 부사가 두 딸의 원혼을 만났고 그가 남긴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1656년 효종 7년의 일입니다. 평안도 철산에 새 부사 한 사람이 부임합니다. 이름은 전동흘. 그가 이 마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반배 좌수의 두 딸 장화와 홍련이 차례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깔끔했습니다. 언니 장화가 혼전 임신을 해 낙태했다는 의혹이 있어 계모 허씨가 꾸짖자 자결했고 동생 홍련은 언니를 따라 자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젊은 처녀 둘이 연이어 죽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그저 풍기문란으로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동을이 부사 관하에서 잠을 자는 밤마다 두 자매의 원혼이 거듭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얼굴을 드러내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흘은 그 말을 소설처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 한 권을 펴듭니다. 신주무언록. 이게 뭐냐면 조선 관리들이 살인사건을 수사할 때 쓰던 공식 법의학 지침서입니다. 시신에 남은 멍의 색깔, 목에 걸린 끈의 방향, 상처의 깊이. 이 흔적들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가려내는 매뉴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판 CSI 수사 매뉴얼이었던 겁니다. 전동을은 이 책을 근거로 두 자매의 시신을 다시 검안하라고 명령합니다. 결과는 보고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계모 허씨가 두 딸을 모함해 살해해놓고 자살로 위장한 사건. 허씨는 붙잡혀 처형되고 그제야 두 자매의 원한이 풀렸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훗날 전동흘의 후손이 박인수라는 사람에게 의뢰해 이 이야기를 소설로 옮겨 적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바로 장화홍련전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전설의 고향에서 봤던 그 장화홍련, 계모 허씨, 흰 소복, 물귀신, 그 모든 장면이 사실은 1656년 철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의 각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손각시 이야기의 결정판입니다.
처녀로 죽은 여자가 산 사람 앞에, 그것도 한 고을의 관리 앞에 나타나 나는 스스로 죽지 않았다고 외치는 구조. 이게 한국 원혼서사의 원형입니다. 손각 씨가 유독 결혼을 앞둔 여자에게만 붙는 이유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자기와 같은 운명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 또는 같은 길로 끌고 가려는 원한. 이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980년대 그 며느리, 거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있던 그 여자. 그녀가 만난 건 누구였을까요? 다시 1985년 그 종가로 돌아가 봅시다. 무당은 그 집에서 사흘간 굿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마루 선반에서 왕신단지를 조심스럽게 내려 새 비단으로 옷을 입히고 향을 피우고 며느리의 혼수에서 비단 한 조각을 잘라 단지 위에 덮었습니다. 손각 씨에게 시집온 며느리의 일부를 미리 바치는 의식입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차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거울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지금도 새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이면 반드시 여탐국부터 올린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할머니가 그랬죠? 비 오는 날 머리에 빨간 꽃 꽂은 여자 보면 피해라. 그 말은 미신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그런 여자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가문이 죽인 며느리, 정려문이 세워지고 부역이 면제된 그 집. 그 집 안방 어디쯤에서 한이 풀리지 못한 여자가 비가 오면 마당에 나와 머리에 빨간 꽃 한 송이를 꽂고 말없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그걸 봤거나 본 사람의 말을 들었거나 어쩌면 자기 집안 어딘가에 그런 여자가 있었다는 걸 조용히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복숭아. 우리가 지금도 복숭아를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진짜 이유. 조상이 못 오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상을 따라 가문 한쪽 구석에서 한을 품고 죽은 그 며느리가 함께 들어올까봐. 복숭아 한 알이 양기로 막아주는 건 조상신이 아닙니다. 그 집이 입을 다문 며느리입니다. 오늘 밤 한국 어느 한옥 마루 선반 위에는 지금도 작은 단지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그 집 안주인만 압니다.